경찰에 출석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부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 미팅,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워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3차 핵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란은 우라늄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론 처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법력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첫 소식은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급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의 반발을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또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법 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 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법 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렇게 법 왜곡죄가 통과되자 고소 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 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밤 11시 반쯤까지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 김 의원은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물건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금고에 대한 질문에는 금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김병기 의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의혹이 13개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잇따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연말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2달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한 녹취가 잇따라 폭로됐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이후 검찰도 내사에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수사 대상이 된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검찰 조사를 언제 받는지 움직임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의심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오라고 그러면은 꼭 전화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적당한 때 전화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케어를 갖다가 하든지. 대한항공의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좌진에게 제주 여행 전 항공사 임원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쿠팡으로 옮긴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다가 외면했어. 안 봤어. 내가 알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 정치연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이 김 의원 측에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잘해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핵 협상을 마치고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오만은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란은 우라늄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최후 협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양국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거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2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3시간 동안 회담 이후에 한 차례 정회를 했고요. 오후 5시 50분부터 회담이 재개됐는데요. 회담을 중재한 알 부사이디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에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을 논의할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대표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도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면서 이 말을 전하는 간접회담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핵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이 우라늄 재고의 농축 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위한 내용도 제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이 비축량 이전 핵시설 해체는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사일 관련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 미국이 핵 문제와 비핵 문제를 분리할 경우 이란과 미국이 합의의 틀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نقطه نظرات متناقض و ضد و نقیضی که از طرف برخی مقام‌های آمریکایی مطرح میشه کماکان شرایط رو شک و شبهه‌ها رو ادامه میده. 상당한 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국은 봉쇄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이죠.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완전한 우라늄 농축 중단, 또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번 핵 합의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에 이 대부분의 제한 조치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이 핵 합의의 무기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합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보도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와 공화당 의원들의 압박으로 위코프 의사가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이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의 핵시설 타격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상에 나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 principle is very simpl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f they try to rebuild a nuclear weapon, that causes problems for us. And in fact, we've seen evidence that they have tried to do exactly that. 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면서도 물론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열흘에서 15일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통보하고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당장 군사적 충돌 위험은 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제네바 핵 협상이 진행되는 오늘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등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에 테러 자금을 조달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를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내세우며 해마다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마탄 기마 부대부터 러시아 파병 부대, 그리고 길리슈트로 위장한 군인들까지 각 부대별 북한 군인들이 사열대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격려하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해 마지막 날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열병식마다 과시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10년 새 개최한 열병식 10여 차례 가운데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의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핵무기 증강과 운용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수단과 공간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공격 무기와 인공위성이나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전자전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9차 대회가 폐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 지도 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차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하고 차를 몰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한강다리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빙빙 돌며 추락합니다. 벽에 부딪히며 불꽃까지 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는 쿵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서울 반포대교 북단을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밑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까지 덮쳐 이 차량의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한 번 쿵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쾅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포르쉐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는 깨진 프로포폴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2시간 넘게 지난 뒤에도 곳곳에서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엔 A씨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사기 수십여 개 중엔 새하얀 약물을 채워둔 주사기도 보입니다. 경찰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운전자 A씨가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도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차를 몰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의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약물의 출처와 함께 투약한 인물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신문을 마친 오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성능시험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배후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군경이 신병을 확보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장교 등 현역 군인 3명, 금전 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씨의 신병을 확보한 군경은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는데요.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앞세워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2%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만 집값과 환율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다시 한번 연 2.5%로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례 동결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이번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발목 잡았던 집값과 환율 상황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꺾였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역시 지난해 말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2월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이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 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거지.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성장이 집중된 사이 건설 투자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BIT 부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 및 BIT 부분 간의 격차는 오히려 11월 전망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3개씩 점을 찍어 금리 전망을 나타냈는데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에 몰리며 동결 기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8%,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로 제시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까지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신고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한 지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천장을 뚫었습니다. 전날 6,100선 턱 밑에서 멈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올라 3.67% 급등한 6,307.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끈 건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이나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봤을 때 AI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AI 발전의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주춤했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른 1188.1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어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내린 1,42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 미팅,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의 지역 발전 전략을 보고받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타운홀 미팅 참가자를 모집하며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여는 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6,000피 돌파 하루 만에 6,3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설 연휴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기록 행진이 오늘도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개장 상황 오늘도 YTN과 함께 살펴보시죠. 알아서 일하는 AI 기능과 화면을 훔쳐볼 수 없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보안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S26 시리즈가 오늘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갑니다. 사전 판매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11일 정식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BMW 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37개 차종 10만 7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전압 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고치기 위해 현대차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만 7천여 대가 오늘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보수 지역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농지 투기 논란에 더해 이번엔 공금 부정 사용과 통일교 유착 의혹입니다. 성동구 주민의 휴양시설을 굳이 전남 여수 자신의 농지 근처에 지은 게 수상하고 심지어 통일교 개발지 한복판이란 점이 미심쩍다고 안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었고 해당 시설은 국공유 재산인데다 자신의 농지와는 직선 거리로 11km나 떨어져 있어 사익 추구나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를 퍼날라서 되겠냐며 정 구청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을 놓고 여야 군불대기가 시작된 건데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대구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세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TK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판세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잘하면은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대구도 우리가 먹죠. 정청래 지도부는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날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이자 징계감이란 경고가 나왔지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까지 진격하며 전국 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설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민주당까지 견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최저인 17%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선수를 가리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와 단체 면담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작심한 듯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절윤과 속죄를 언급하며 강하게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1시간여 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끝장 토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의원 총회를 열어 노선 문제를 단숨에 매듭 짓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끝장 토론 통해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 장동혁 대표는 중진 모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며 최고 중진회의 부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밝힌 셈이지만 녹록치 않은 당 안팎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인 17%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과 28%로 동률을 이뤘고 PK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 릴레이에 더해 친한계를 겨냥한 중징계와 법정 다툼까지 당 내용은 좀처럼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TK 행정 통합 문제도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당 한편에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 총질과 이간질에서 찾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리탄만 하는 사이 국민의 지지는 신압으로 제1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시청역 인근 음식점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손님과 종업원 등 31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버릇없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에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이 신원을 확인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뒤 도주한 사기 혐의 피의자가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선, 즉 리폼할 경우에는 명품 상표가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시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 인원 처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작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영화제 측은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이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증오와 분열의 시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YTN과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영화를 평가하는 감각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썩 잘 만들지는 못해도 남이 만든 영화를 놓고 저것은 훌륭하다, 이런 훌륭하다 또는 아니다, 또 어떤 면이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판단하는 그런 감시관이랄까, 그런 것은 좀 좋은 편이에요. 박 감독은 깐느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칸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이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박찬욱 감독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란 주변에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 정보가 중국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군사 정찰 위성이 아닌 민간 상업 위성 업체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오브다 공군기지, 미군 최신의 F-22 스텔스 전투기 11대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선 작년 이란 핵시설 공습 때 B2 폭격기를 지원했던 공중급유기도 포착됩니다. 구름을 뚫고 항모 전단에 속한 구축함 2척도 식별해냅니다. 앞서 제럴드 포드 항모가 이곳에 정박했을 땐 레이더 위성으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미군의 동향을 실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정찰 위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상업 위성 업체가 최근 실시간으로 공개한 SNS 게시물입니다. 如果真的发动了针对这个美国和伊朗的打击行动，以色列是伊朗的首要攻击目标。 외교 마찰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좌표를 찍어주며 미군을 견제하는 회색 전술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란은 중국의 중동 진출 교두보이자 최대 원유 수입처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맞서 이란을 직접 돕기보단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中方一贯主张通过政治外交途径解决问题，反对在国际关系中使用或威胁使用武力。 특히 오는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당국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공지능 AI가 고용은 물론 무역과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됐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AI를 통한 경영 혁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AI 혁신이 오는 2028년 대형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를 담은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는 최근 월가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AI가 금융 운영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연준도 이를 도입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normal demand-side monetary policy may not be able to ameliorate an AI-caused unemployment spell without also increasing inflationary pressur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AI가 고용 악화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무역과 투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만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증가율은 4.4%로 전년에 2.5%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등 AI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관세의 악영향이 상쇄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자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AI 데이터 센터 장비와 관련한 전 세계 교역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I는 이제 뉴욕 증시를 넘어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주요 경제정책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7천, 8천까지 헐헐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내일 주가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기업이 쌓아두지 말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기업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잘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만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보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당이 만들어낼 이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동과 부산, 울산,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은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 청주 7.9도, 부산 8.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4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전주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